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의 모델 단계별로 뭘 해야 된다라고 설명한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크롬볼츠라는 사람이 진로 의사결정의 7단계를 설명했어요. 근데 이 의사결정의 7단계를 모형 이름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로 의사결정 7단계에서 decide라는 동사가 무슨 뜻이지? 결정하다, 그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 7단계를 따르면 된다라는 것을 모형의 이름으로 붙인 거예요. 근데 이 각각의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활동들이야. 첫 번째 단계는 D로 시작하는데요. 뭐냐면 define 해야 된대. define.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지? 문제를 정의한다. define the problem. 그지? 나에게 지금 문제가 뭔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죠? 여러분이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진로 의사결정을 내리려면요. 지금 현재 직업이 없어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면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 거. 그죠? 그때의 문제는 직업이 없거나 현재 직업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만족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로를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문제를 정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E. 알파벳 E로 시작하는 것인데 establish라는 것은 수립하다 라는 동사죠. 액션 플랜을 수립한대요. 실행 계획. 그죠? 그래서 내가 문제를 뭔지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에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라는 동사로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C, clarify라는 것은 뭘까요?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는 거. clarify value, 가치를 분명하게 한다, 명료화한다 라는 것은 그러면 실행 계획을 세웠는데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 다양한 방법 중에서 나에게 가치가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세 번째에서 소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I로 시작하는 동사. identify, 그죠? 확인하는 거예요. 그지? identify alternatives라는 것은 선택사, 대안이라는 거예요. 내 가치에 맞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대안을 모색해 보는 거예요. 그죠? A라는 방법, B라는 방법, C라는 방법이 있겠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 A, B, C, D, E 더 이상의 대안이 더 있는가라는 것을 identify, 확인하는 것, 모색하는 것. 그게 네 번째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decide 할 때 D가 또 나오죠. D 동사는요. discover, 발견하는 거예요. probable outcomes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결과, 예측 가능한 결과를 발견해 본다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A, B, C 중에 내가 C를 선택했을 때 과연 나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냐, C라는 직장에 출근하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보니 어떨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을 discover,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 여섯 번째 단계는 decide 할 때 E라는 동사로 시작하는 eliminate라는 것은 제거하는 거예요. 지우는 거, 삭제하는 것. 그죠? eliminate, 삭제를 하는데요. A, B, C를 비교할 때 나는 거리가 먼 것은 부모님이랑 꼭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혼자 독립해서 나가는 데는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먼 직장은 지워야 돼 라고 한다면 하나하나 지워 나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남는 것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eliminate, alternatives, systematically 라는 것은 체계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것을 여섯 번째 단계에 해야 된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 일곱 번째 단계는 S로 시작하는 start action.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우고 남은 선택사항대로 행동을 하면서 진로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7단계가 어떻게 설명이 된 건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 7단계를요 순서에 따라서 나열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나열할 수 있겠죠? 나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다 외워서 나열하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못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7단계를 교수님 막 순서를 바꿔가지고 쭉 문제에 넣어놓으면 D 사이즈를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D가 2개 있으니까 앞에 나오는 D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2도 2개구나.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이거 이렇게 설명해줘도 틀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야, 사실. 그래서 다른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D가 앞에 나오는 D가 뭐고 그리고 앞에 나오는 E가 뭔지 이런 거를 구별해서 D 사이즈라는 순서에 따라서 이 7단계를 이렇게 쭉 나열할 수 있도록 순서에 따라서 나열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읽으면서 준비를 하세요. 알겠어요? 근데 이 7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우는 거. 대안의 배제. 그래야 현실적으로 내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잖아. 그치? 지우고 해야 남는 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가장 핵심적인 과정은 대안의 배제 단계에서 일어난다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그 자료의 오른쪽 가장 위에 나와 있어요. 의사결정의 핵심적 과정. 그죠? 의사결정의 핵심적 과정은요. 그래서 D 사이즈 중에서 뭐예요? 의사결정의 핵심적 과정. 이거지? 이거 맞아? eliminate라고 하는 지워나가는 것. 그죠? 대안의 배제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또 잘 고를 수 있어야 돼요. 크롬볼치의 진로 의사결정 7단계, D 사이즈라는 단계에 따른 것을 지금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기대의 효용 모델이라는 거예요. 기대의 효용이 뭐냐면요.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효용이 무슨 말일까? 나에게 얼마나 만족을 가져다 주는가를 얘기해요. 만족. 그죠? 그래서 기대의 효용 모델이라는 것은 내가 이런 측면도 중요하고 이런 측면도 중요하고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느 정도 만족을 주는가를 비교해서 가장 만족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기대의 효용 모델이다 라고 했었어요.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교수님이 차를 처음 살 때 얘기해줬죠. 정보를 끌어모으다 보니 며칠 밤을 새면서 고민하다가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능한 대안을 많이 알아보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런 스포츠카도 멋있고 저런 차 뭐 검정색이 멋있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여러 개를 대안을 이제 알아보는데요. 대안을 알아보면서 정보를 수집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블랙 색상의 차를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차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을 것이고 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맞게 또 사야 될 거 아니니 할부 뭐 이런 거를 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그 정보를 많이 끌어모은 중에서 선택을 했을 때 만족이 높아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기대 효용 모델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나에게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슨 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가치관 검사를 해야 돼요. 그죠? 나에게 가치 있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검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차를 살 때 가치관 검사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색상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죠? 차의 뭐 성능은 어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냐, 크기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냐, 뭐 안전성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지금 있는 내 재산의 범위 내에 살 것이냐, 아니면 좋은 차를 사기 위해 조금 무리하면서 뭐 할부, 리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것이냐 하는 가치관을 스스로 검사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고의 만족도를 가진 대안을 선택해야 돼요. 그죠? 만족도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기대의 효용 모델이라는 것은 효용이라는 것이 만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맞는지 보세요. 기대의 효용 모델은 최고의 효율성을 가진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맞아요? 아니죠. 효율성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최고의 만족도에 동그라미 쳤어요? 만족도를 가진 대안을 선택해야 돼요. 그 아래다가 적어보세요. 효율성 X. 최고의 효율성을 가진 대안을 선택한다. 이러면
기대 효용 모델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예요. 만족을 가장 높여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주관적 기대 효용 모델이라고 나와 있죠? 좀 전에 살펴본 기대 효용 모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주관적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 이유는 만족을 가져다주는 선택이 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죠? 교수님은 블랙 색상의 차를 좋아하는데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을걸요? 그죠? 다른 컬러를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가능성의 극대화가 의사결정의 목표예요. 극대화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주관적 기대 효용 모델에 대한 설명 중에서 이게 맞는지 보세요. 가능성의 최소화가 의사결정의 목표이다. 아니에요. 가능성을 넓혀두고 그 가능성 중에서 나에게 만족이 가장 높은 게 뭔지를 결정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가능성의 극대화가 목적이지 가능성의 최소화가 의사결정의 목표이다 이러면 틀려요. 그죠? 극대화에다 동그라미 했죠? 그 아래다가 최소화하고 X 해보세요. 가능성의 최소화가 의사결정의 목표이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그지? 자, 그 다음에 주관적인 가치와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되죠. 다른 사람들이 막 추천해주는 차가 마음에 다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나에게 주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나의 그 선택에 어떤 가중치, 가치가 매겨지느냐를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모두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요. 나에게 상대적인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고려해서 나의 만족을 높여주기 위한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한 게 주관적 기대 효용의 모델이에요. 알겠죠?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시몬의 만족의 원리라고 나와 있어요. 자, 만족의 원리에다가 별표 3개. 만족의 원리. 그죠? 만족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의사결정을 할 때 만족을 가장 높여주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것은 절대 양보 못해 라는 기준을 몇 개 설정해 두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과감하게 버려라 라는 얘기예요. 그죠? 남자친구를 정해야 되는데요. 키, 학벌, 가정환경, 재산, 4개를 외모도 해야 되나? 그지? 이런 5 조건을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절대 4가지 다 양보해도 외모는 양보 못해 라고 얘기하면요. 못생긴 사람이랑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도 기준이 모두 다르겠죠? 개인별로. 절대 양보 못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결정을 하는 게 좋은 의사결정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게 만족의 원리예요. 그래서 직업의 측면에 대해서 효용의 최소선을 먼저 정해라 라는 것은 아까 절대 양보 못해 라고 하는 기준을 얘기해요. 여러분이 직업을 정할 때는 내가 못해도 월급은 200만 원이 돼야 돼. 이런 최소선을 정해놓으면 200만 원이 되지 않는 직업이 다른 조건이 아주 좋다고 해도 그것은 다 버리는 선택을 하는 게 만족의 원리에 따른 의사결정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측면의 효용 최소선을 만족시키는 것을 정해라 라고 했고요. 어느 한 가지 측면의 만족, 그 최소선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거는 더 이상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 그냥 배제시키면 된다라고 설명한 게 만족의 원리에 따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답이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진로 대안이 어느 한 가지 측면의 최소 수준의 만족도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배제해야 한다고 한 원리는 무슨 원리? 만족의 원리. 그지? 근데 문제에 배제해야 한다고 한 원리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순차적 배제의 원리 이런 걸 고르면 안 돼요. 알겠지? 만족의 원리를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순차적 배제의 원리는 그래서 자료에 넣지도 않았어. 그지? 이 자료에 없는데 그걸 골라라 또. 그러기만 해봐. 지금 따로 핸드폰으로 연락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진로 의사결정이라는 것을 정리해 보겠는데요. 진로 의사결정을 할 때 직업의 다양한 측면 그리고 상대적인 중요성을 고려해야 되겠죠. 즉 누구는 이 직업이 너무 좋다고 거기 가고 싶다고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직업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 중요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말이 맞는지 보세요. 진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중 이 말이 맞는지 보세요.
직업의 여러 측면과 그 상대적 중요성은 개인별로 동일하다. 아니지. 동일할 리가 없잖아. 그지? 개인별로 다르다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알겠죠? 개인별로 다름에다가 별표 3개. 상대적 중요성이 개인별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로 의사결정에서는 뭘 고려해야 될까요? 우리 경력단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걸 한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실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런 일을 현재 하면서 산다면 어떨까라는 것을 상상해보라는 거였어요. 상상해보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예측을 미리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업 시뮬레이션이라고 나와있죠? 거기서 진로 선택 시뮬레이션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 말해보는 게 진로 의사결정 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나의 가장 이상적인 진로 대안이 무엇인지 상상해본다. 그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특성을 알아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직업 대안의 구조를 자신의 인식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내가 이런 쪽으로 나아갔으면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선택사항이 있다면 그걸 내 다양한 가치와 인식, 그죠?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을 통해서 분석해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진로 장벽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었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문제의 인식. 그죠? 내가 우울하고 회사에 가기 싫고 아침이면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고 이런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문제가 있나 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죠?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주변 사람에게 짜증을 내고 회사를 무단 결근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자기의 범위 내에 아직 오지 못한 거예요. 그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끌어오기 위해서는요, 문제를 먼저 인식해야 돼요. 그죠?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문제가 뭐다라는 것을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죠? 그 정의는 이런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문제의 정의로 시작하는 거예요? 인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인식이에요. 그죠? 인식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인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면 이제 해결 방안은 뭐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죠. 해결 방안에 뭐가 있을까?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개를 발견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해결 방안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장단점은 무엇인가 하는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검토해야 돼요. 그죠?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검토를 하고 그 중에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제일 좋겠어 라고 하는 선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지혜연 학생이 얘기한 그 미용실에서 외국어를 사용해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느끼게 되었어요. 내가 그 미용실에 입사를 했더니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일본어와 중국어를 어느 정도 능숙하게 하더라 라고 하는데 왜 자꾸 위축이 되지 나는? 그죠? 항상 잘하는데 멋있어 보이고 괜찮은데 나는 그 옆에 서면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위축이 되는 것을 느꼈다 라고 한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인식을 하는 것이고 내가 왜 이렇게 자꾸 그 상황에 놓이면은 불안하고 위축이 될까? 이상하다 생각을 해보니 내가 일본어랑 중국어를 지금 일을 능숙하게 할 정도로 실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라는 게 문제이구나 라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게 문제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 방안은 어떻게 발견해낼 수 있을까요? 보니까 외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벽에 붙여놨다고 했어요. 그죠? 많이 사용되는 그 문장 표현들에 대해서 벽에 붙여놨는데 그걸로 버티는 방법. 그죠? 아니면 두 번째는 내가 외국어 공부를 힘들지만 시작하는 방법.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없어? 두 개밖에 없나? 이런 때 창의성이 필요한 거야. 그지? 번역기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거 없겠니?
벽에는 한정된 표현들만 있으니까 내가 어플 같은 거를 깔아서 공부는 하기 싫고, 그지? 공부하기 싫을 때는 이 머리를 굴려야 되잖아요. 어플을 깔아놓고 이 사람이 뭐라고 거기다가 얘기를 하면 그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게끔 하면 의사소통이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를 활용하는 방법. 그 여행 가거나 그럴 때 많이 쓰잖아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도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너무 하기 싫긴 하지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정을 내리면 그게 해결 방안의 선택이 되는 거죠. 내가 선택을 했어요. 스스로. 그죠? 스스로 선택을 했으면 이제 열심히 실행을 해야 되겠죠. 내가 퇴근 후에 뭔가 한다거나 아니면 출근하는 길에 모바일로 중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잘 쓸 수 있게 해보겠다라고 해서 내가 한 3개월을 목표로 해서 어떤 과정을 듣고 그 다음에 중국어를 쓸 수 있을 때까지 시간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으면 이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중국인 손님이 왔을 때 용감하게 가서 내가 그동안 3개월 동안 갈고 닦은 중국어 실력을 통해 의사소통이 잘 되는지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너무 잘한다 라는 주변에 아주 놀라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러면 정말 잘했구나 내가. 3개월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라고 평가의 결과를 얻게 되고요.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은 또 어떻게 작용될까요? 이제 일어도 해야 되겠다. 그죠? 중국어 3개월 만에 어느 정도 했으니까 나 이거 좀 소질이 있나 봐. 일어도 해야겠네. 이런 생각을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지만 스스로 결정을 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말이 쉽지 근데. 그지? 이 중에서 되게 어려운 것은 뭐냐면 해결 방안을 발견하고 검토하는 거. 그죠? 아까 창의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뻔한 대답만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나의 상황에서 이런 좀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생각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게 어렵고요. 실천이 어려워요, 실천. 그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몸이 따라가면서 실천을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단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두고요. 그리고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했나? 잠깐만. 지금 좀 전에 정리한 문제 해결의 그 순서를 잘 연결할 수 있도록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아까 주관식에 나오는 것을 얘기해 줬기 때문에 뭔지 알지? 주관식에 나오는 거 얘기했기 때문에요. 주관식에 2개 나오는 거를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 해결하기는 객관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맞는 정답을 고를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이거 하나랑 또 아까 적을 수 있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생각 안 나? 그래서 얘기했으니까 다 맞을 수 있겠죠? 지금 다 설명해줬어요. 다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상을 확인하면서 잘 복습하세요.